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업무 정지라든가 과태료 또는 행정 형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 교수도 하고 있고 디지털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고 현재는 지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총 3시간으로 첫째 시간 금지행위, 둘째, 셋째 시간은 표시광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먼저 금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과 33조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2항은 일반인 누구나에게도 적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9번까지 해당 사항이 되고 기타 누구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유도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또는 특정 가격에 대해서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서 담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하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유도한다든가 이와 같은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해서는 안 될 매매업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금지되는 거래 행위는 매매만 한정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업으로 하면은 무조건 금지 행위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거 또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담배가게라든가 일반 커피숍이라든가 자동차 매매업 이런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를 받거나 또는 그 사람이 매물을 물어오는 것을 자기 이 명판을 빌려줘서 그 명판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치는 경우보다는 고용인으로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상당 부분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영업을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의뢰도 받지도 말고 계약서 작성도 해주지 말라는 그런 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하게 강행 규정이면서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법정 수수료 이내에 있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단 몇만 원이라도 초과된 보수를 받으면 금지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과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등록 취소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과 기준은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무효이다. 받았다고도 다시 돌려줘도 금지 행위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순가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님, 저는 여기 매매가가 현재 시세가 9억인데 8억 5천만 받아주고 저한테 8억 5천만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는 대표님 중개보수 및 성공보수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약정하는 거, 이것도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순가 중개계약을 하는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초과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 분양하는 데 기여를 해서 초과 보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에 당자 수표를 교부받고 그 당자 수표가 부도 처리가 돼버렸어요. 중개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더라도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조금 더 보충하면은 공매 대상 물건은 국가재산이죠. 요거는 중개보수가 적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초과보수 받으면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초과보수를 받았지만은 그걸 다시 돌려줬어. 돌려줬다 하더라도 금지행위, 가장 강력하게 국토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이 큰 어음을 받고 어음을 받을 때는 부도가 안 났어요. 그러나 잔금까지 치르고 은행 가서 수표를 반환하려고 했더니 부도가 났어. 부도 나서 초과보수 안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표를 받을 때 부도가 안 났으면은 마찬가지로 초과보수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지자체 조례로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은 경우,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는 0.4%만 받게 되어 있는데 상가라 주택 이외의 경우 0.7%까지 받을 수 있죠. 또는 0.9%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등록관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제가 깜박하고 조례를 잘못 봤습니다. 이거 통하지 않는다. 초과보수로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과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법정 한도 내에서는 무효고 초과 부분은 그러니까 한도 부분은 유효고 초과 부분은 무효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보수를 약속한 거, 초과 보수를 받았다 이 말이 아니죠. 약속만 했다. 판례입니다. 초과 보수가 아니다.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초과 보수는 받지 않고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요. 이거 역시 초과 보수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은행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의뢰인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착오에 빠뜨려서 손해가 발생했든 안 했든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거 금지 행위다. 적극적인 또는 소극적인 기망에 의해서
의뢰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거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에 의한 경우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개공이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 금지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에 해당돼서 무조건 금지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고객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세가 15억인데 요거 13억에 나와 있으니 무조건 요 물건 잡으십시오라고 고객을 기만하는 거, 계약을 쓰려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거, 이거 역시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금지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이거 무조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른 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거라 사료되지만은 역시 금지 행위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여러분들 새로운 신도시가 후보지가 발생이 되면은 전봇대라든가 기타 동네 곳곳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이렇게 전단지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 증서가 아닌 거는 분양권, 상가 분양계약서, 분양권은 우리 중개 대상물이죠. 그래서 금지 증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계약서, 요거는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 기준에 따라서 계약서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전매를 제한했다 이거야. 전매를 제한된 것을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나름대로 많은 수수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행여나 오판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매가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그래서 의뢰인이 제가 요 집을 사정이 있어서 좀 급하게 팔 일이 생겼습니다. 고객 좀 연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도 중개 의뢰인을 등계 의뢰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싸게 금매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거, 요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 직접 거래에는 매매뿐만 아니고 교환, 임대차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벌도 큽니다. 3년 3천, 징역형도 살고 등록도 취소되고 행정처분도 받고, 여러분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요걸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정한 중개 보수를 주고 의뢰인과 나의 계약하는 것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판례에 의해서 그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직계 가족이나 또 누구 중개 의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활용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배우자 명의로 중개의뢰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로 인식을 해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 말고도 배우자 명의로라도 직접 계약을 하면은 안 된다는 요 판례를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과는 달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행위고, 다만 잔금을 치른다든가 아니면은 등기를 할 때 또는 계약 이행을 할 때 이럴 때 그 절차적인 행정 절차를 대리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7번째,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중간 생략 등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매매 계약을 완성하기도 전에 B는 C에게 그 매물을 팔았을 때 다만 취득세나 취등록을 하지 않고 A에서 C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중간 생략 등기, 요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3년 3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 이런 일은 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우리가 자정거래라고 그러죠.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자기 아는 누구한테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래서 KB 시세에 거래 신고가 되게끔 유도를 하고, 또 지인이 다른 사람한테, 아는 지인한테 또 그 매물을 팔고 다시 비싼 가격으로 자기가 사서 고객을 판단을 흐리게 해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으로 자기 주택을 매매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하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바라는 이런 행동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의 예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가 특정 지역으로 가서 중개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미 그 지역에는 각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우리 단체에 들어오려면은 권리금 얼마를 내라, 회비를 얼마를 내라, 아니면은 새로운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엄연한 불법 행위고 금지 행위입니다. 3년 3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을 받으면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약 4건의 그런 사례가 있고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름대로는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조 2항입니다. 누구나 33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이외에도 누구나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래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저쪽 부동산은 의외로 우리 단지 아파트를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래서 분여회라든가 단체 카톡방에 땡땡 부동산에게는 우리 물건을 내놓지 맙시다. 이와 같은 행동들, 요거 3년 3천 징역형이나 벌금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아파트는 특정 가격 밑으로는 안 파니까 우리는 그 부동산을 밀어줍시다. 이와 같이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다.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게 일종의 가격 담합이죠.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예, 저 무슨 아파트 분여회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파트 매물은 16억 이하로는 절대 매물 내놓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이래저래 우리가 중개업소가 매물을 올려놓는 거 보고 우리 아파트가 왜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이렇게 싸게 나왔지?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당장 물건 내리세요. 왜 우리 아파트를 그렇게 싸게 처분합니까? 이와 같이 하면은 신고하면은 바로 금지 행위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들은 비밀은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사 중개업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년 1천의 형벌을 받고 이것만큼은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A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 B와 공모해서 B가 유치한 매물을 A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는 행위를 반복함. 자,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 거래주소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접수가 돼서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 행위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돼서 그래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등록 취소되고 집행유예 2년이니까 4년 동안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개업공인중개사 A는 오피스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도를 부탁받았으나 장기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이 직접 매수인으로 나섰다 이거야. 직접 거래라 이거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벌과 300만 원 벌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 의혹이 있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 민원 내용은 자기 딸이 개업 공인중개사고 어머니가 중개보조원으로 있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척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대표 및 컨설팅 대표가 병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또 딸은 별도로 직장을 다니면서 독자적으로 중개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요 내용입니다. 자, 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매매 계약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를 청구함.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 B는 A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인 A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수수료를 받았지만 자진해서 반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업무정지 6개월 맞는 그런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 A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등록 신청했어요. 그 등록 관청이 이 사실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즉시 등록 취소입니다. A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 B에게 중개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 물건이 1년여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B는 A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당사자 간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6개월. 매도인 A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인근 중개업소들에게 매도를 의뢰함.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B씨가 매수하고 같은 사무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함.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던 중개보조원이 매수를 하고 같은 사무소에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주고 서명 날인했다 이게. 결론은 종사자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돼서 업무정지 6개월 받은 판례입니다. 매도인 A는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아파트 매매를 중개 의뢰함과 중개 과정에서 매도인 A와 매수인 C의 요구에 따라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매수인이 나중에 그 매물을 사서 다시 빠른 시일 안에 되팔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로 6개월 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9번째, 개업공인중개사 A는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분양권 중개보수 거래금액 기준, 원래는 분양권은 계약금,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해야 되는데 분양금액으로 했다 이거예요. 분양금액. 그래서 중개보수를 더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1년 6개월 받고 행정형벌은 또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땡땡 세무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관할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A 공인중개사는 A구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이전 지역에서 중개한 아파트 매매권과 관련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해당 거래의 중개보수 영수증 및 계약서상의 실제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B씨의 진실로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다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또는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 것 없이 정해진 중개보수만 받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습니다. 11번째입니다. 본인 토지의 소유를 매도하고자 땡땡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중개 의뢰함. A는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어요. 초과한 금액을 지불해서 저 개업공인중개사는 내가 팔면 얼마 준다 했습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A는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 B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계약장소 A가 개설 등록을 사용하려고 하였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L씨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아니고 다 갚고 원금 얼마 남았습니다라고 그 원금이 얼마 남았다고 중개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 해당 물건이 채권 최고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서 임차 계약자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고발입니다. 아직 처분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A는 아파트 임대차 중개 의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함. 땡땡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대상 아파트를 소개하며 해당 물건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임을 알리고 A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 보수를 받든 안 받았든 직접 거래에 의해서 현재 수사 의뢰되고 형사처벌 받고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과보수 내용인데 초과에 협의하고 A가 B의 중개보수를 초과를 수수했다고 신고해버렸어요. 현재 고발 조치된 사항입니다. 자, 16번째, S공인중개사 대표 A는 2020년 3월경 땡땡 아파트를 매매 의뢰를 받음. 매수인 B가 개인명으로 매수할지 법인명으로 매수할지 고민하다가 개인명으로 2020년 5월경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며칠 후 법인명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기존에 있던 계약은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적발이 된 겁니다. 중개사 A씨는 중개 의뢰인들의 처분을 원치 아니하여 본인이 자진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돼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결론은 6개월의 업무정지를 처리를 받았다. 절대 정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사항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교시입니다. 두 번째 강의, 표시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로 있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고 현재 지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표시광고 제1강의입니다. 표시광고는 1강의, 2강의 해서 사례와 이론으로 여러분과 학습하겠습니다. 자, 표시광고 2020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은 감시센터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가 6,305건 중 약 70%,
4,392건이 위반으로 의심 사례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들의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들이 광고하는 것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24시 광고 감시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기재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기재를 해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장 과태료 많이 맞는 것이 바로 표시광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매물 500만원, 거래 불가 매물을 광고했다 400만원, 허위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미끼용 광고, 정보 누락 마찬가지로 과태료 사유가 돼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통보가 간다는 거 항상 긴장하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광고 모니터링은 국토부에서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의뢰한 부동산원이라든가 인터넷 광고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해놨고 매 분기 또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기타, 다방, 직방 이런데 매물을 올려놓은 것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반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그 즉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위반 사례를 전달을 하고 등록관청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10일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감시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빠뜨리지 말고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고 광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벗깁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7조 2항, 공인중개사법 51조 과태료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에서 선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하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을 맡게 되면은 의견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의의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등록관청의 주무관한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실수로 이와 같이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아니면은 과태료 좀 깎아주십시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의견 제출이고, 의의 신청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제가 잘못이 없습니다. 요거를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하고 등록관청에다가 의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불복 절차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신청하는 순간 과태료 받은 것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과태료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이때 우리가 과태료 받은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설득력 있는 그런 기록들을 제시해야지만이 의의 신청이 받아져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얘기했다시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2단계 처분청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은 14일 이내 검토 후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송부해서 재판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 여러분들은 표시 광고를 할 때 항상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로만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된 휴대전화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요걸 명심하시고, 중개보조원은 명함도 올려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안 된다. 중개보조원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표시 광고로 인해서 사고를 치는 것이 중개보조원이 다수다 보니 그렇게 내려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표시 광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과태료를 안 맞으려면은 해야 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사무소 내용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내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표시 광고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 숙지할 시간입니다.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표시 광고를 하더라도. 그리고 추가로 인터넷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13가지 내용이 하나도 빠지면 과태료 사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3가지가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될까요?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그 다음에 거래 형태, 총충수는 무조건 전부 다 들어간다고 기억하시고, 사용승인, 방향, 방개수,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언제 입주 가능한지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요 내용이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5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만 할 경우는 지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의 표시, 읍면, 동, 리까지만 표시를 하시면 되고, 면적은 반드시 제곱미터를 표시해서 홍보를 올려야 됩니다. 평이라고 올렸을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리고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반드시 표시를 하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 지목이죠. 전답, 과수한, 목장, 용지 반드시 이런 지목을, 종류를 명시해 줘야 된다. 거래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건축물입니다. 13가지가 전부 기재가 돼야 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포함해서 총층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번을 빼고 홍보를 해 주세요 라고 한다 하면은 읍면, 동, 리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홍보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지번과 동, 층수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매토 요거는 들어가면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더라도 해당 지번과 몇 동, 몇 층까지는 총 층수를 포함해야 되고, 다만 중개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저중고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제외 건축물은 읍면 독립까지 표시할 수 있고, 비주택은 읍면 독립 플러스 층수, 총 층수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 요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야 되고, 가격은 만약에 임대차인 경우는 보증금과 차임 등을 구분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있는 거는 반드시 융자금 얼마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단 거기다 허위로 표시하면은 과태료 사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 전세, 월세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총층수, 총층수도 기재를 하고 해당 층수도 기재를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입주 가능일은 반드시 합의된 입주 가능일을 체크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뢰에 있을 경우는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수 및 욕실수, 상황에 따라서 방 3개, 욕실 하나, 또는 방 2개, 욕실 하나, 방 3개, 욕실 둘, 이와 같은 식으로 실제 현황에 맞게 기재를 해줘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 하나를 확장해서 방 2개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검사일, 준공일, 그거 세부 날짜까지 기재를 해줘야 된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있고 또 총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해서 총 주차 대수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K아파트 공동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연평균, 그 다음에 공영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기타 개별 관리비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내용대로 기재를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입니다. 방향이 의외로 이게 상당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방 등 주실의 방향 기준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목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 종류 해서 수량, 수령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거래 형태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정광업재단도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요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거.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표시 광고, 또는 존재하지만은 중개할 의사가 없는 표시 광고.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내 매물이 많은 것처럼 네이버 관계에 유인하기 위해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런 매물들을 단속을 피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기억하시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뢰인이 나는 당신한테 매물을 안 내는데 왜 당신이 내 물건을 올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중개 의뢰인이 매물을 내리면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표시광고 의뢰 확인서,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있는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단속 현장입니다. 중앙정부 법률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와중에 각 지자체마다 개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현수막 하나 걸려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같은 현수막을 여러 개, 9개를 설치했는데 각 건마다 50만 원씩 해서 5945, 450만 원이라는 과태료 폭탄을 맞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건의 광고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있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또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가 완료된 것은 반드시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에 이어서 표시광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론 조금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광고 과태료 맞는 사연들을 함께 학습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로 있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지회장을 현재 활동하고 있고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는 표시광고 제2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보였듯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시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될 내용 13가지 해가지고 총 18가지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하나라도 누락되면은 국토부나 그 다음에 부동산원 인터넷 광고 법인에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계속 학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돼야 될 거, 존재하지도 않은 매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매물을 올린다든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한다든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표시광고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광고한다든가, 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의뢰인을 속이는 이런 표시광고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또 이게 반복이 됐을 경우는 각 건별로 여러분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는 것을 항상 숙지를 하고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전제매물, 거래 불가 매물, 허위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 미끼용 광고 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을 누락시켜서 고객을 유혹하는 그런 광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그 절차를 보면은 인터넷 광고 재단과 부동산원에서 여러분들을 수시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은 국토부 교통부에서는 그 내용을 바로 등록관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취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표시광고에 임해야 되고 꼭 들어가야 될 중개사무소 내용과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시 할 때 13가지 내용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재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숙지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례입니다. A공인중개사 대표 L씨는 상가매매를 의뢰받고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현수막. 그 현수막에 땡땡 개업공인자 땡땡 부동산 하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게 전화번호만. 우리가 5가지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땡땡 부동산 하고 전화번호만 상가임대 땡땡 부동산 전화번호만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5가지 내용 중에 3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물 광고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광고 대상 중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동 및 충수 표시가 없이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이걸 확인하고 또는 인터넷 광고재단이라든가 부동산원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의 가까운 경쟁 업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 역시 과태료 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상가 임대차 매물을 광고함에 있어서 해당 상가 호실에 종이 전단지로 중개사무소 상호명과 전화번호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실상가에다가 땡땡 부동산 전화번호 이렇게만 기재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반사항이고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필수 정보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것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2025년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네 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아파트 광고함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20만 원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나 K 아파트 관리비 정보 그 시스템에 가서 보니까 평균 3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뢰인이 당신은 개업공인중개사는 20만 원에 했는데 이래저래 그 관리비가 30만 원이라서 이건 허위 관리비로 기재했다 해서 과태료를 50만 원 받은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네이버 부동산 당근 직방 또는 여러 군데의 플랫폼에 표시 광고를 실시했어요. 이후 해당 물건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이 체결됐으면은
전부 다 그 매물을 하나하나 찾아서 내려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만 삭제 조치를 취하고 당근마켓과 직방 또는 뭐 벼룩시장 이런 데 게시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250만 원은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아차 생각을 잘못하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50만 원 받은 사례입니다. 6번째입니다.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아파트를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 신고를 완료를 했어요. 거래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임차인 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몰라서 다른 고객 오면 바로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광고를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후 이사 협의가 잘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8일간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입니다. 과태료 250만 원. 중개보수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온 그런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인 B와 매수인 C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을 작성했다 이거예요. C의 잔금 지급 여부 지연이 문제가 발생해서 A는 잔금 지급일까지 해당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광고를 게시를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잔금일 제대로 못 치를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른 예비 매수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광고를 계속했다 이거죠. A는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해제 또는 이행 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을 주장함. 그러나 조사를 결과 계약 이후 지체 없이 광고, 우리는 광고는 지체 없이 거래가 완료되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도 매수인 간의 협의 지연은 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 과태료 25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8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해당 물건의 압류 내역, 임차권 설정,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요거를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를 않았어요. 이는 중개 대상물 선택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400만 원 맞은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아주 과거에 아주 먼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9번째입니다.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2년 전 본인이 중개한 임대차 계약이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광고를 했어요. 임대인은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 측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함. 2년 전에 내가 그 집에 임차인을 넣어줬는데 워라 2년이 지났는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매물을 내놨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 집인데 그래서 중개 의뢰를 받지 않고 2년 전에 계약했던 임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물을 내놨다가 단속당한 그런 사례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10번째 사례입니다.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과거 분양사무실에서 의뢰받은 매물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네이버 부동산에 재등록을 했어요. B는 해당 매물에 대한 매도 의사가 없었으며
대표 A에게도 매도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A와 B의 통화 녹취 파일을 확인한 결과 B는 여러 차례 걸쳐 A에게 중개 대상물 광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A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 과태료 400만 원. 여러분, 통화 녹취라는 내용도 나오고 문자라든가 이런 거, 이거 다 경찰 수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돼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다.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11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부평역 지하상가 및 부평중앙 지하상가 전대 광고를 게시했다. 전대. 해당 지하상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서 개인끼리 거래가 안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공유재산법 20조 인천광역시 지하도 상가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사용수기 허가받은 자는 전대 및 권리 양도가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명의는 현 임차인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전대하는 이런 광고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400만 원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12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A는 압류가 설정된 물건을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네이버에 단기 월세 매물로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압류 및 임차권 등기 등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광고에 명시하지 않고 압류라든가 임차권 권리의 제한이 받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고 고객이 전화 오면 구두로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중개 대상물의 제한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 광고로 판단이 돼서 적발이 된 겁니다. 과태료 400만 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민원인 A씨는 직방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던 중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게시된 매물을 확인함. B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매물이 압류와 경매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를 근거로 A씨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문제 삼아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조사 결과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직방에 게시한 광고 중 해당 매물에 대해 압류, 경매 게시 등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매물 상세 설명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권리 제한을 받는 압류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 광고에 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8조 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7조 2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2항에 의해서 과태료 400만 원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14번입니다. 땡땡시에서 Y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분양 건물에 대해 소개하는 인터넷 광고를 올렸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무소를 땡땡땡땡구로 이전하면서 기존 받은 행정처분의 재검토를 요구를 했어요. A씨 주장에 따르면 분양업자로부터 신축 건물 분양 소개를 위해서 인터넷 광고를 올려준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확인 결과
A씨는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끝난 물건을 광고하면서 해당 중개사 대상물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이용하고 중개 대상물을 공고된 면적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이게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특히나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이렇게 과태료 맞고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받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 A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인터넷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를 게시했어요. 해당 광고에 땡땡 종합건설, 땡땡 부동산 중개법인, 땡땡 건설중개법인 등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 이는 대표 공인중개사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땡땡 부동산 중개법인 상호와 유사함. B는 광고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 광고에 사용된 상호와 주소가 C와 동일 유사하고 A가 C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광고 게시 당시 B가 C를 운영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B가 A의 표시 광고 행위를 인지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서 A 및 B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과는 이제 판례로 나오겠죠. 이것도 현재 진행형 고발된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분양광고 형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전세 가능이라고 문구를 사용하면서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분양광고 일환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은 임대차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고발 조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 현재 진행형입니다. 17번째입니다. 관내 땡땡상가 유리창에 부동산 매매 전세 관련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어요. 현장 조사 결과 유리창에 여러 장의 불법 부동산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광고에는 땡땡 부동산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이 됐어.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결과 관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해고된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이 확인함. 해고된 중개보조원 확인함.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단지가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었고 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18번째입니다. A가 운영하는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 B씨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C씨는 2025년 4월경 각각 개인 블로그에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정보로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 정보로 공개를 했고 중개보조원도 자기 정보로 공개를 했어요. 고발 조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형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9번째입니다. 중개보조원 A씨는 2024년 현장 안내, 소모 업무 등 단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 의뢰를 받은 물건을 직접 본인 아이디 및 전화번호로 인터넷 중개 대상물을 표시 광고함. 결국은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1강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혹시나 중개 의뢰인이 매물을 내놓고도 기억을 못해서 이와 같이 등록관청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또는 매물을 올렸을 때 저는 저 부동산에서는 매물 의뢰를 안 했는데요, 아리송한데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보면은 저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표시광고 의뢰를 확인했다라는 서명을 받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단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견 제출이라든가 의의 신청을 할 때 아주 적절한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표시 광고는 우리가 10번이고 주의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